자, 이어서 언론에 소개된 수학들에 대해서 신종현, 강민지 양 팀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이제 매스인, 매스미디어, 좀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대중매체에서의 수학을 주제로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EBS의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일단 저희가 대중매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대중매체가 무엇인지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중매체에서의 수학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 예를 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EBS의 수학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무료로 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동기는 맨 처음에 저희 조원이 Q&A에 올렸던 수학 다큐멘터리 넘버스를 보면서 동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수학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어떨까, 또는 일반인들이 이것을 수학 다큐멘터리를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죄송합니다. 일반인들이 원래 수학을 재미없게 생각하는 것을 좀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동기를 잡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다큐멘터리는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매체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생각해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대중매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중매체란 많은 사람, 대중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수단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것을 시작해서 지금은 인터넷, SNS로 그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특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고요. 대중매체의 유형으로는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매체는 음성매체와 영상매체, 뉴미디어로 나눌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모든 매체들이 뉴미디어 쪽으로 통합되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대중매체에서의 수학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스도쿠를 볼 수 있습니다. 스도쿠는 9차 라틴 방증의 일종으로 이제 정해진 숫자를 보고 빈칸에 숫자를 채워서 그 결과를 내는 방식인데요. 어떤 유의수학의 일종으로 일반인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수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경향신문에 보면은 생활 속 수학 이야기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수학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잡지로 가면은 수학동화나 이제 대한수학회에서 발간하는 대학수학회 소식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지금 인터넷으로도 관련 기사나 지난 소식에 대한 소식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매체에서는 이제 TV 프로그램을 알아볼 텐데요. TV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방송과 오락성 방송, 즉 예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능 쪽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 케이블에서 진행하는 뇌색시대 문제적 남자라는 방송을 예로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방송에서 나온 문제 중에 예시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9부터 1까지 순서대로 쓰여있는 수 사이에 총 7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넣어서 결과가 0이 되도록 하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수학과 관련한 문제들을 볼 수 있는 방송입니다. 또 예능에서는 이제 수학이 일반인들에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흔히 이런 식으로 이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수학과 관련해서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영화 또한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존 내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뷰티풀 마인드랑 앨런 튜링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미테이션 게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수학과 관련해서 파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수학 영화를 볼 수 있고요. TV 드라마에서는 저희 조사한 다큐멘터리랑 이름이 똑같은데 넘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넘버스는 이제 추리에다가 수학을 종합시킨 그런 작품으로 범죄자의 행동 패턴 등을 수학적으로 예측해서 범죄자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자매체에서의 이제 뉴미디어는
전자매체에서 뉴미디어의 비중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다른 매체들이 이제 뉴미디어에서 뉴미디어 쪽으로 통합되면서 대부분의 매체, 기존 매체에서 볼 수 있던 내용들을 모두 뉴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SNS를 통해서 새롭게 생산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예시를 한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미디어에서 찾은 매체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인데요. 여기서 운영하는 페이지 중에 좀 신생된 페이지가 하나를 찾았어요. 이게 EBS에서 운영하는 페이지고 수학 남녀라는 페이지인데, 여기서 게시물들은 이제 대부분 수학 호감 프로젝트라는 게 타이틀을 가지고 좀 실생활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뭐 쌓기나무 개수를 세는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교과서에서는 소개를 할 때 그냥 단순히 풀이만 소개를 하고 정의를 이렇게 하면서 답을 제시한다고 치면은 여기 동영상들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수학의 흥미를 높일 수 있게 여러 시뮬레이션 같은 걸 보여주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예시를 5개 게시물이 있어서 이거를 직접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문제는 상당히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대상들은 쉽게 해서 쉬운 문제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이분들은 분명히 선생님일 텐데도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시는데 되게 장점이 EBS 원래 그 해설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진도에 대해서도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게 많이 강의가 만들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페이스북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핸드폰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좀 더 흥미롭게 수학을 다가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페이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봤고요. 하나하나 확인은 이제 아이캠퍼스 게시물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사진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넣어놨고요. 이제 EBS 다큐멘터리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교수님께서도 소개를 몇 개 해주셨었는데 예를 들어 생명의 디자인 같은 다양한 수학 다큐멘터들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디자인의 경우는 이제 EBS에서 유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시에서는 제외했고요. 이렇게 맨 먼저 수학의 원리 마테마티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학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수학 강좌 형식의 방송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내용으로 각각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4화에 나왔던 내심과 외심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이제 5분 내에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내심과 외심을 어떻게 구하고 내심과 외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를 들어 삼각형 모양의 시계를 만들 때 시계 바늘을 어디다 꽂아야 될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레시보 천문대 전파망원경의 위치인데요. 이것은 밑에 원이 내접원에 들어가고요. 세 개의 기둥이 묶여 있는데 그 세 개의 기둥을 삼각형으로 그렸을 때 그 내접되는 내접원의 중심, 내심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의 원래 형태를 복원할 때도 외심을 활용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지 원형의 유물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문명과 수학인데요. 문명과 수학은 총 50분 정도로 5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수학회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자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큐멘터리고요. EBS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10분간의 무료 방송 및 나머지는 결제를 통해 볼 수 있지만 유튜브에 똑같은 방송이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총 5부작인데 1부부터 5부까지 시간순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1부에서는 고대 문명에서 이제 그리스 이전에 약 기원전으로 넘어가는 먼 과거에서부터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2부에서는 이제 2부 제목이 원론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클리드의 원론이 이제 제목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수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부 신의 숫자라는 제목에서 신의 숫자는 이제 숫자 0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이 0이 나왔던 아라비아 수학의 발상지인 인도의 수학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하노이 그 탑의 문제라던가 또는 크리슈나 사원에 적혀 있는 세계에서 최초로 쓰인 0의 존재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부 움직이는 세계의 미적분에서는 이제 라이프니츠와 뉴턴의 미적분 발견에 대한 그 싸움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이고요. 여기서 이제 베르누이가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한 가지를 해요. 그 문제는 이제 높이가 다른 두 점 A, B를 연결하는 최단 강화선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실제로 다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이클로이드를 다루는 문제예요. 이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미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그 두 사람은 모두 정답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5부 남겨진 문제들에서는 가장 최근에 풀렸던 어려운 문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 푸엔칼의 추측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전반부에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앤드류 와일즈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요. 후반부에서는 밀레니엄 문제에도 해당되었던 푸엔칼의 추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이고 누가 증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은 제작 기간과 이제 다양한 장소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는데요.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수학회 특별 공로상까지 수상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볼 거는 수학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이것은 총 2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본 문명과 수학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것은 각 주제별로 한 가지씩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부는 소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배웠던 메르센 소수, 그것이 가장 최근에 발견된 가장 큰 소수가 1300만 자리라는 것을 이제 높이랑 길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 소수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에라스토테네스의 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부터 소수의 자체의 규칙보다는 소수 분포의 규칙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넘어가서 가우스가 생각했던 가우스의 소수 추측, 지금은 이제 증명이 돼서 소수 정리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소개를 하고요. 이것에서 발전해서 이제 리만이 자신의 논문에서 소수에 관련한 논문을 쓰는데 그것에서 나온 게 이제 리만 제타 함수입니다. 이렇게 다큐에서는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는데 사진을 하나하나 넣으면 좀 길어져서 생략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만 가설에까지 나오는 긴 이야기를 50분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만 가설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도 하나 소개를 하고요. 이제 밀레니엄 문제까지 이렇게 되는 것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제 관련해서 테렌스 타워 교수가 나와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수업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른 교수분들도 많이 나오지만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제 소수는 규칙이 없어서 아직까지 규칙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RSA라는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고 그것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2부는 방정식에 대해 서술을 하는데 방정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거나 다큐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버스라는 다큐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할 건데요. 넘버스는 제가 아이캠퍼스 게시판에도 처음에 그때 방영한다는 소식에 대한 기사를 올려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대중매체에서의 수학이라는 주제를 최종적으로 고안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넘버스에서 다루는 것은 5개의 숫자인데요. 차례대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파이를 다룹니다. 그래서 파이는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동양과 서양에서는 모두 원과 사각형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동양에서 나온 책 보키여와도라는 그림, 아니면 주비상경이라는 책에서 모두 원의 길이와 사각형에 착안을 해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양에서의 유래는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가장 좀 최초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 피타고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피타고라스는 구고현 정리가 발견한 게 있어요. 구고현 정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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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고현 정리는 이제 구고현 정리의 의도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잰다는 데 있는데요. 여기서 원리는 해가 뜨는 시간에 따라서 해가 떠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데서 착안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세월이 지나서 원정 문제를 또 예를 들 수 있는데, 원정 문제에서는 생각을 해보는 게 이렇게 캡처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삼각형과 그리고 반원 3개가 있을 때 이 마지막 반원의 넓이, 이 남은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견을 했지만 이 원의 둘레기는 절대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그때는 아직 파이라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이르러서야 파이의 값을 정확하게 발견을 하고, 이제 현대의 사람들은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파이를 다뤘고요. 이제 2부에서 다룬 거는 무한의 개념이에요. 무한의 개념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거는 파이에서보다는 약간 간단한데, 갈릴레오와 칸토어의 삶과 그리고 이게 무한을 관련해가지고 다루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개를 하는 게 갈릴레오가 이제 했던 생각입니다. 갈릴레오는 다른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달리 천동설을 따르지 않고 지동설을 주장해가지고 감옥살이도 오랜 기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노년에 이르러서 제대로 연구를 꾸준하게 할 수 있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연구를 다시 시작하면서 크기가 다른 원으로 만든 2개의 바퀴를 동시에 굴릴 때 작은 바퀴가 그리는 궤적은 큰 바퀴가 그리는 궤적과 같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형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궤적이 같다. 여기서 착안을 해서 무한의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각형 바퀴는 원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캡처 화면에서 점프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궤적의 길이는 점점 각을 쪼개면 쪼개서 원에 가까워질수록 궤적의 길이는 원의 둘레와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최종적으로 생각한 것이 무한의 세계에서는 크다, 작다, 혹은 같다를 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 사람이 게오르그 칸토어인데요. 게오르그 칸토어는 자연수와 홀수 그리고 짝수에 의해서 분수까지 줄 세우는 일에 도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게오르그 칸토어는 집합론의 중요한 정리도 발견하게 됐고요. 칸토어는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와 분수의 개수는 같다는 결론을 내려서 무한의 세계에서는 똑같죠. 무한의 세계에서는 크기를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칸토어가 대표적으로 만든 것이 집합론의 한 고찰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게오르그 칸토어와 갈릴레오가 공통적으로 한 것은 무한의 세계를 최초로 발견해서 정리를 만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사는 동안에는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민만 거듭해서 좀 불우한 생애를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다룬 주제는 X인데요. 이건 방정식을 풀 때 미지수로 놓는 그 행위 자체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수학 문제집도 있는데 여기서는 구장산술이에요. 여기서 처음으로 방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해체해서 아는 것을 찾는 것이 방정식을 푸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반면 이제 최초로 방정의 개념이 드러나서 미지수 X를 세우게 된 게 유산성소법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가장 먼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는 3차 방정식 시합도 열리곤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많은 상금이 걸렸기 때문에 돈이 없는 수학자들은 여기에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 시합에서 카르다노라는 의사가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결국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은 결국 카르다노에 의해서 700년 만에 완성이 되게 됐었고요. 5차 방정식의 해법은 하지만 없습니다. 왜냐면은 5차 방정식에서는 대칭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이거는 다큐멘터리를 조금 더 보시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0이라는 주제인데요. 0은 사실 지금에서는 되게 간단하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수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서는 절대 없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파피루스에서 숫자의 개념이 등장을 했었는데 막대기 하나씩을 더해서 다음 숫자를 만드는 방식이었고요. 이때는.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쐐기 문자에서는 이제 쐐기를 하나씩 더해서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숫자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게 인도의 이제 아라비아 바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부터 9까지는 다 다르지만 처음에는 0이 없었어요. 그래서 0이 없으니까 셈을 할 때 빈 공간을 읽을 필요가 자꾸 생기는데 그래서 거기서 0이 이제 착안을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르러서 수학자들은 0이 실제로는 어떠한 빈 공간을 나타내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에서도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을 하고 이제 책만 몇 가지 이게 구전되는 식으로 전해지기만 했지 실제로는 이렇게 받아들여서 쓰이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기독교 사상에서는 물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사상 때문에 0은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르베르라는 그 사제, 나중에 교황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라비아 숫자로 새로운 주판을 만들어 보였어요. 근데 이 새로운 주판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상인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주판도 받아들여지게 됐고, 이렇게 손으로 식을 써서 계산하는 필산파의 방식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룬 내용은 지금 I인데요. 허수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허수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수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할 수는 없었고 좀 굉장히 나중에 들어서야 생겼는데 이게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카르다노예요. 아까도 등장했는데 카르다노는 여러 가지 아까 보셨듯이 방정식을 풀면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을 나타내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답을 그때는 써넣었던 것이 상상의 수 허수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하게 개념을 생각했던 사람이 가우스인데요. 이 부분은 가우스는 이제 정십칠각형의 작도법을 개발하면서 허수라는 개념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수학의 위대한 여정이라는 아까 다큐멘터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허수는 상상의 수라고 부르지만 양을 심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소금이 3만큼 짜다 아니면은 초콜릿이 2만큼 달다 이런 식으로 실수는 양을 상상을 할 수 있는데 허수는 그 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좌표평면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몰라요. 네. 근데 가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가우스가 만들어진 게 가우스 평면인데요. 여기서는 허수의 양도 이제 평면상에 나타낼 수가 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 문헌이 있는데 아까 유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유료된 동영상은 집에 인터넷 TV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조금 보시면 저도 찾았는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기를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원전공은 수학이 아닌데 이렇게 대중매체에서의 수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좀 보면서 굉장히 교양 수준도 높아졌고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서 되게 즐겁게 시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다른 관련 페이지들도 많으니까 더 이제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몇 가지 검색을 해보면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가 길어져서 다들 좀 지루해지신 것 같은데 다큐 자체는 매우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